안녕하세요. 2021년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개강일이고 연간 강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정도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자리에 모시고 직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코로나 시국이 좀 안정이 돼서 조만간에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오늘 첫 번째 강의 같은 경우는 지금 교재가 개정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직 준비가 완전히 다 끝나질 않은 것 같아요. 인쇄에 들어갔다라고는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1강을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중으로는 아마 책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수업 시간에서도 그 책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파일 어떻게 프린트아웃 하셨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화면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시든 교재상으로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8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동 지원의 이론적 배경 이렇게 했습니다. 행동 지원의 이론적 배경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지금 행동 지원 파트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난해한 게 뭐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강조는 또 하고 싶고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행동 지원이라는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다 보게 되면 뒤이어서 나오는 단원들의 이야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뒷부분하고 뒤쪽의 단원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은 조금은 간단하게 건너뛰고요.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린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동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용어는 이거죠. 행동 수정이라는 용어일 겁니다. 지금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행동 수정이라는 용어는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수정이라는 용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1920년대에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누구냐 그러면 파블로프, 숀다이크, 스키너 이와 같은 사람들 있죠. 파블로프라든지 아까 숀다이크 이야기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숀다이크라든지 아니면 스키너 이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던 게 파블로프 중심으로 해서 20년대고 숀다이크 30년대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수정 즉 행동수정을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행동수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그러면 뒤쪽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어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고전적이다 혹은 고전적 전통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통적 의미에서의 행동수정 특히나 이와 같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행동수정이라고 우리가 명명했던 것은 1920년대 경부터 시작되었던 행동수정 이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의 행동수정 이론들은 어떠한 특성들을 갖고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구조화된 장면에서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구조화된 장면, 즉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실험실이라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냐 그러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조금 있어 보이는 척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통제된 상황에서요. 통제된 상황이라고 우리가 많이 명명하죠. 통제된 상황에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동물들은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그 다음에 동물의 행동에 대해서 실험자가 어떤 결과를 제공을 했다라고 치게 되면 그게 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전통적인 행동 수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파블로프, 션다이크, 스키너 이야기 하시던데 그분들 이론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네요. 공부하시면 좋죠. 그러나 지금 파블로프의 이론이라든지 션다이크 이론이라든지 스키너의 이론까지도 모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부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이요, 동물을 중심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럼 인간은 대상으로 안 했습니까? 인간에게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적용은 했었죠. 인간에게 전혀 적용하진 않았던 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간혹 적용을 시켜보기는 했으나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켜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흐름이요, 1960년대가 되면서는 상당히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별로 적용을 시키지 않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원리, 행동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행동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 원리. 이 행동 원리들은 이미 1920년대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 행동 수정 단계에서부터 이미 행동 원리는 만들어졌어요. 이 행동의 원리를 누구한테 적용시켜 나가기 시작을 하냐 그러면 인간에게 적용시켜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적용시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실생활. 인간의 실생활에다가 적용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동물하고요, 인간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마다 접해져 있는 이와 같은 실생활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유에 인해서 개별화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개별화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인간은 전부 다르더라. 처해 있는 환경도 전부 다르더라.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도 전부 다르더라.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와 같이 실생활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건 맞다. 그러나 이 행동 원리,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이러한 행동 원리들을 인간이 실생활에다가 적용시키기 시작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응용 행동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용 행동 분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부터 응용 행동 분석의 개념 이렇게 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행동의 원리를 누구한테 적용시킨다고요?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요? 실생활, 실제 상황에서 실제 생활, 실제 상황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보시게 되면 행동 수정의 내용에 개별화의 원리를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대략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 4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것은 행동 수정 시기, 처음에 행동 지원과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행동 수정 시기에, 전통적 행동 수정 시기에 만들어졌던 행동의 원리에다가, 이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행동의 원리에다가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어떻게 관찰하고 평가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게 되면 응용 행동 분석의 세 가지 요소, 그래서 행동 원리, 그 다음에 관찰과 측정,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리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시면 1920년대 이미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화된 장면에서의 행동 수정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전통적인 행동 수정이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긍정적 행동 지원 파트가 나가게 되면요, 다시 한번 이 전통적 행동 수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가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큰 틀을 잡아 두셔야 되는데 1920년대에 파블로프서부터 시작된 동물을 대상으로 한 구조화된 장면에서의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을 통해서 뭐는 이미 도출이 됐다고요? 이와 같은 행동 원리라는 것은 이미 행동 수정 시기서부터 도출이 됐다. 그러나 이 당시에 도출이 됐던 행동의 원리가 1960년대서부터 뭐 1960년대라는 것도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용어가 1960년대 말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왜 생겨났느냐? 과거에 생겨났던 이 행동의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더라. 인간의 뭐에다가 적용시켜야 되는데요? 인간의 실제 상황, 실생활에다가 적용시킬 것이고 인간의 행동은 동물과 다르더라 이거죠. 개별화된 상황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동의 원리를 행동의 원리 기존에 존재했던 행동의 원리와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관찰하고 추후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을 합쳐놓은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응용 행동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게 지금 8페이지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응용행동 분석의 특성 이렇게 나왔는데 저하고 같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실용적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실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에 동물 실험이 아니잖아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행동상의 문제를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변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실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행동 중심적입니다. 과거의 행동 수정이나 그 이후에 나타난 응용 행동 분석이나 전부 어떠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응용 행동 분석까지 온다 손 치더라도 패러다임은 행동주의라는 겁니다. 행동주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물론 그 이후에 배울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의 패러다임도 뭐냐 그러면 행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동 중심이다 이렇게 나왔죠. 인간의 심리 다루지 않습니다. 오롯이 시작과 끝이 명확한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만 다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분석적입니다. 왜 이와 같은 행동했지? 이걸 다루는 거잖아요. 왜 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이거 구체적으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행동 바꿀 수 있을까? 이거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기술을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떻게 하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요거니까 개념적인 것,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기술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체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나왔던 이와 같은 행동 원리, 행동 수정 단계에서부터 나왔던 행동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체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기법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화 효과를 지향한다 그러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실생활에 적용할 거라면서요. 내가 접해 있는 그 상황에서만 그 행동 바꾸게 할 게 아니라 실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 행동들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보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요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화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행동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에 처음에 생겨났던 전통적 행동 수정과 응용 행동 분석까지 생겨났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이냐 요거죠. 인간의 행동, 동물의 행동, 인간의 행동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행동 수정 단계에서부터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기법,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기법 이 부분이 생겨날 때까지의 문제점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어떻게 하면 행동을 바꿀 것이냐라는 데만 초점이
돼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초점에다가 초점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겠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인간의 행동 변화입니다. 행동 변화에만 초점을 두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가 되겠죠. 이거 한번 같이 설명 듣고 존엄성이라는 게 무시될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 변화 당시에만 신경을 씁니다. 행동 당시에만 신경을 쓰더라. 그러다 보니까 전후 상황을 살피지 못하는 전후 상황,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볼 거라서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전후 상황 볼 겨를이 없더라 이거죠.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전후 상황 다 봐야지, 맥락이라는 걸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이건 아닌데 라는 반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게 뭐냐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부분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 그래서 단순히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삶의 질 자체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떻느냐. 행동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체벌이 효과적이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한두 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봤듯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무시되는 결과 갖고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행동의 결과를 바꿔서 뭐 할 건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생겨나온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9페이지에 보고 계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겁니다. 이제 9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긍정적 행동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그 이전에 나타났던 부분들이 전부 문제 행동이 나타난 다음에 중재를 제공을 했다면 긍정적 행동 지원은 예방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방 중심이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단순히 그럼 예방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체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대체 행동을 가르쳐 준다. 과거엔 어떻습니까? 이 아주 경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그어버립시다. 그 이전까지는 하지 마 이거였죠. 하지 마. 그건 나쁜 행동이야. 그래서요. 그러면 하지 못하게 했으면 뭐가 바른 행동인지를 가르쳐 줬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고 예방에다 초점을 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체 행동을 가르쳐 줬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보십시오. 2번 보시게 되면 응용 행동 분석 지금까지 흐름을 봤더니 긍정적 행동 지원 이전에 수없이 많은 기법들을 만들어냈던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게 있었다. 그렇죠? 응용 행동 분석에다가 무엇을 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방의 개념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시간적인 흐름을 봤더니 응용 행동 분석 쭉 역사적인 흐름은 있습니다. 응용 행동 분석 플러스 예방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 행동 수정에 대한 대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전통적 행동 수정에 대한 대안. 이까지 오기 위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까지 오기 위해서 제가 몇몇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요 전통적 행동 수정 저쪽에 있는 전통적 행동 수정과 긍정적 행동 수정 뭐가 다른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옆 페이지에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적 행동 수정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9페이지 밑에 보면 전통적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과거에 살펴봤던 전통적 행동 수정 이 행동 수정을 우리 전통적 행동 수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여러분들 공부하실 적에도 처음에 생겨났던 행동 수정을 우리가 전통적 행동 수정이다 라고 명명한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 행동 자체에 대한 반응적이고 성과 중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반응적이고 성과 중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과 중심적.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문제 행동을 고치는데 바로 잡는데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그때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요. 문제 행동을 바로 잡고자 하는데 주력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비기능적 접근입니다. 비기능적 접근. 비기능적 접근.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 행동이 왜 나타났을까? 여러분들 한번 단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행동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나나요? 그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문제는 복합적이잖아요. 그쵸? 내가 행동하기 전에 상황, 바로 이전의 상황도 봐야 되고 주변인들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면 비기능적인 접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A, B, C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B가 행동이에요. B가 행동이고 A가 선행사건, 그 다음에 C를 우리가 결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전통적인 행동 수정에서는 이와 같은 B가 나타나는 이유를 아주 단편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근데 실상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A가 B에다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C가 B에다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기능적인 관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단순히 A가 B에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뭐하고 연결시키냐 그러면 성과 중심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 문제점을 한번 연결을 시켜서 볼게요. 성과 중심적. 그래, 내가요 A라는 아동의 문제 행동을 고치려고 그럽니다. 바로 잡으려 그래요. 수정하려 그래요. 가장 단시간 내에 그 아동이 보이는 문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타이르는 방법은요? 어떻게? 아니면 계속적으로 시간을 주면서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아동을 보다듬으면서 이렇게 도닥거리고 하면서 그 부분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간적인 측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기다려주질 못해요. 언제면 저 아동의 행동이 변할까? 이런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과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뭐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윤리적인 부분 혹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들이었죠.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까지 왔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아까 세 가지는 긍정적 행동 지원과 긍정적 행동 지원, 전통적 행동 지원과 전통적인 행동 수정과 긍정적 행동 지원. 긍정적 행동 지원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표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밑에 행동지원 비교 2 같은 경우는 구분, 관점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단기 목표에 따라서, 중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한 거고 편하게 보시기에는 위쪽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 살펴봤던 반응적이고 성과 중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 보시게 되면 난 또 두 번째 뭐 이야기했습니까? 비기능적 접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후 맥락 안 따지더라 이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 상황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발생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윤리적으로
분명히 지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비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 세 개만 우선 앞쪽에서 살펴봤던 내용이니까요. 앞쪽에서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이 세 개와 관련해서 전통적 행동 수정에 추구했던 바하고 긍정적 행동 지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통적 행동 수정에서는 반응 중심적이고 성과 중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죠. 기능적 역할. 문제 행동이 기능적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기능적 역할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장애 아동의 전후 상황. 여기는 전후 상황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전후 상황을 고려합니다. 발생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인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은 전후 상황을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윤리적인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렇지 않고 긍정적 행동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부분도 고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미처 앞쪽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나머지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문제 행동의 중재에만 관심을 뒀다. 중재만 관심을 뒀었던데 반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은 뭐냐 그러면 생태학적인 접근, 주변 상황까지도 모두 고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재만 초점을 뒀던 데 반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은 주변 상황, 문제 행동이 발생했던 당시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전통적 행동 수정은 반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이야기는 곧 발생 후에 문제 행동 발생 후입니다. 문제 행동 발생 후에 중재가 주어진다. 그러나 긍정적 행동 지원은 앞서 우리 살펴봤죠. 응용 행동 분석에다가 예방의 원리가 더해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발생 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방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통적 행동 수정과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그 표 있죠. 차이를 비교하는 표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1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대략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셨죠?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은 아동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모든 역할이죠. 기능적인 부분 전후 A가 앞쪽에서 A, B, C가 있다 그러면 A가 B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C가 B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한다. 전후를 모두 고려한다.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한다. 주변 상황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예방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거 왜 할까 이거죠. 도대체 저와 같이 이야기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PBS라고 제가 줄여서 써버리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가 뭐냐? 목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누구의 삶의 질이냐 이거죠. PBS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데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아동의 삶의 질만 향상시킬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아동도 포함이 되고요. 아동 주변인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과 아동 주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긍정적 행동 지원은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겁니다.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것인데 이 목표가 뭐냐? 아동은 물론 그 주변, 아동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깔끔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 이와 같이 긍정적 행동 지원 PBS의 그러면 특징을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PBS. 이 PBS의 특징을 이해하시려면 앞서 우리가 칠판 처음에서 썼던 전통적 행동 수정에서부터 저 끝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가는 대략적으로 아셔야지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한 네 가지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행동과학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행동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전통적 행동 수정에서부터요. 전통적인 행동 수정에서부터 응용 행동 분석, 응용 행동 분석에서 다시 PBS로 이어져 왔습니다. 전통적 행동 수정에서부터 우리는 행동 원리라는 것을 만들어냈지요. 그냥 만들어냈나요? 아니요. 이 행동 원리라는 것도 동물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주 체계적인 학문인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PBS는 행동과학인 겁니다. 행동과 관련된 그런 과학적인 사실, 체계적인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실용적인 겁니다. 실용적인 중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 실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응용행동서부터 이야기하면 되겠네. 응용행동분석서부터 보시게 되면 PBS 이렇게 이어져 왔다. 그쵸? 언제서부터 인간의 실제에 적용했습니까? 응용행동분석서부터는 인간의 실제를 적용을 했잖아요. 그 흐름을 이어받았으니까 실용적인 중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응용행동 분석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실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행동의 기능평가라는 말이 나와요. 행동의 기능평가는 어디서 도출된 거냐? 응용행동 분석에서 도출이 된 겁니다. 행동의 기능평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기능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응용행동 분석이에요. 강화에서부터 배우는 일반화까지 쭉 배우는 게 전부 뭐냐 그러면 응용행동 분석이에요. 응용행동 분석, 즉 기법입니다. 기법,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응용행동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세 번째 봤더니 사회적 가치. 행동을 바꾼다. 행동수정서부터, 전통적 행동수정서부터 지금에 있어서의 PBS까지요. 인간의 행동을 바꾼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 행동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이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번째 보게 되면 체계의 변화 이렇게 씁니다. 체계의 변화 이렇게 돼 있죠. 이 체계의 변화라고 하고 돼 있는데, 체계라는 저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 교재들은 체계라고 돼 있는데 체제의 변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잠깐만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PBS의 목표를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렇게만 국한시켰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동을 포함해서 아동 주변인까지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체계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아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체계 자체를 바꾸는데, 변화시키는데 시키고자 하는데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PBS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해. 행동과학이다. 실용적인 중재를 제공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 체계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12페이지 넘어갑니다. 12페이지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11페이지에 단원명 위쪽에 나와 있는 3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 그래서 네 가지 우리 금방 배웠습니다. 이번에는요 12페이지 넘어가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건데, 이 용어를 주요 요소를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냐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칠판에 한번 판서해 볼까요? PBS의 주요 요소 이렇게 돼 있죠. 시험 문제 보시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를 쓰세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를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데 요소를 쓰세요 라는 부분하고 주요 요소를 쓰세요 라는 부분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면요 답이 달라져 버려요. 출제위원이 추구하고 있는 답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1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주요 요소, 그래서 8가지입니다. 많이 회자되고 있는 8가지를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생태학적인 접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태학적인 접근이다. 생태학적인 접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행동이라는 부분은 그 아동이 갖고 있는 장애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어. 우리 특수교육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반드시 장애 때문만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주변 환경, 생태학적 나오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변의 환경 모두 고려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말이 나오죠.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문제행동과 관련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하려면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진단 기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단 기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요 PBS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 첫 번째 뭐 했습니까? 행동과학 했단 말이에요. 행동과학. 그래서 진단 기반이라는 것은 그냥 나의 감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중재를, 그 아동에 대한 치료를 나의 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석. 행동 원리에 기반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동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분석을 하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진단 기반의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맞춤형 접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이다 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개인에다가 맞춰라 이겁니다. 이론에 보니까 내가 뒤졌던 이론이라는 걸 보니까 A라는 행동은 B와 같은 상황일 때 할 때 B와 같은 상황일 때 발생한데,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르고 모든 아동은 개인적인 욕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맞춤형 접근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방 중심의 접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방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전에 우리가 PBS를 이야기할 때 응용 행동 분석 플러스 예방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있네요. 응용 행동 플러스 예방 중심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삶의 방식과 관련해서 삶의 방식 및 통합 중심의 접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통합 중심의 접근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문제 행동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 행동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바꾸는 데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6번째가 뭐냐 그러면 종합적인 접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적 접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건데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건 아동에 대해서만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냐? 안 그래요. 교사들은 어떻게 아동을 대해야 되는지, 교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까지도 전부 가르치게끔 중재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종합적 접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동에 대한 중재, 교사들의 반응에 대한 중재 방법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가르치니까 종합적 접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7번째 보니까 팀 접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해줘야 될 게 많은데 당연히 개인이 중재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죠? 아동의 욕구도 파악을 해야 되고 주변인들이 바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중재도 제공을 해야 되고 혼자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를 했었냐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부분 우리 한번 이야기했었네요.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부분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존중하는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8가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PBS의 주요 요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은 생태학적 접근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생태학적인 접근이다, 예방 중심의 접근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일이고 지금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PBS의 주요 요소 이 요소라는 부분을 생략해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PBS의 주요 요소에 뭐가 있다? 8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각각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